그러면 그 다음에 김남걸님이 해지 방법에 대한 걸 좀 문의를 하셨거든요. 네. 주식을 롱을 걸어놓고 개인은 선물 옵션 등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혹시 다른 손쉬운 해지 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문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사고 난 다음에 손실을 감안해서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해지하는 방법은요, 주식 팔아버리시면 됩니다. 네, 그 주식을 좋게 보고 이제 사신 거잖아요. 예, 사셨는데 네. 그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는 감수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저 친한 동생이 그 프랍데스크라고 하죠. 증권사 보유자금 운용하는 데 가서 운용을 했었는데 그 운용 본부장이 나중에 저한테 살짝 컴플레인을 하더라고요. 그 동생이 운용을 하는데 주식을 매수를 하고 그 주식을 해지를 하기 위해서 선물 매도 포지션을 잡고요. 그 선물 매도 네. 포지션에 대해서 또 해지를 하기 위해서 콜 옵션 매수를 하고요. 콜 옵션 매수 네. 포지션을 또 해지하기 위해서 풋 옵션을 매수를 하고 이런 포지션을 실제로 구축을 네.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6개월이 지나고 9개월이 지났는데도 수익이 별로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컴플레인을 했던 게 쟤는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너무 포지션을 다 해체를 걸어서 결국은 어떤 방향성이나 트렌드나 아니면 기업의 성장에 대한 배팅에 자신이 없었던 거죠, 솔직히. 자신이 없다 보니까 그런 해지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해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예, 지금은 내년 연말까지 이렇게 달러가 약세 흐름으로 가고 전 세계적으로 자산이 인플레이션을 선반영하면서 이렇게 급등을 할 때 어떤 자산이 돈이 많은 스마트만이나 아니면 돈이 많은 네. 부자들이 먼저 취득하고 싶은 자산인가 그런 측면에서 기업을 이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저평가돼 있다든지 뭐 고배당을 준다든지 뭐 이런 기업들 보면 여전히 뭐 굳이 해지를 할 필요가 있는가. 네, 그래서 조금은 약간 해지 포지션을 열고 한번 롱 배팅을 한번 해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해지를 고민하다 보면 큰 수익 못 낸다 이런 말씀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상황에서는 해지보다는 좋은 자산을 많이 취득해서 수익을 많이 내는 전략을 찾는 게 낫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 다음에 이영재라는 분이요. 지수 폭락이나 급락장이 올 때면 반대 매매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네. 반대 매매가 나오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이시거든요. 아, 예, 증권사 예.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봐서 아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궁금하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금투입 신용잔고는 이틀 뒤에나 나오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어떤 정황을 보면 반대 매매가 충분히 나왔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 요거까지 질문하셨습니다. 예. 어, 그 반대 매매가 나오는 게 어디까지 반대 매매가 나오는지는 뭐 히스토리컬 신용장고의 히스토리컬 차트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최근에 근데 조금 어려워졌던 게 지금 신용장고가 사상 최고치를 달성을 하고 있잖아요. 네, 예전에는 신용장고가 뭐 10조 정도였으면 이제 피크였다라고 보면 최근에 뭐 16조, 17조 이렇게 뭐 경신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봤었는데 이번에 만약에 신용장고가 반대 매매가 나오면 도대체 이게 10조에서 멈출지 8조에서 멈출지 5조에서 멈출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거는 저는 신용장고를 사실 잘 보지는 않고요. 그 푸클 레이쇼라든지 이런 패닉 셀링 지표, 미국에는 빅스 지수, 그리고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하이일드 스프레드라든지 뭐 그런 거를 보고 마지막 순간에 신용장고를 사실 체크를 한번 이번에도 해봤었는데 왜냐하면 시장을 잘 보는 또 다른 후배가 이제 신용장고가 이 정도 틀렸으니까 바닥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솔직히 뭐 저희는 기관 투자가는 신용을 쓰지를 않다 보니까 이 신용 잔고가 얼마나 못 털렸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모르는 답변을 것도 모른다고 하는 해주셨습니다. 게 답인 것 같아요. 우리
갓세임님도 모르시는 게 있다는 거 오늘 이 질문에서 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신용정보를 얼마나 나오고 언제까지 나올 거냐 아는 방법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보면 이 부분은 또 그렇죠. 나중에 또 공부가 된다라면 알아보기로 하고요. 예. 네. 그 다음에 박종욱님하고 신정우님께서 물론 이제 박전무님에 대한 투자 철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칭찬, 그다음 배우고 싶다라는 말씀하셨고요. 자본시장 역사까지 좀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이나 이걸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그러셨거든요. 신정우님도 지금 자신이 20대인데 적극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자본이 좀 부족하고 금융 지식을 좀 쌓고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싶다.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책을 좀 소개해달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예. 제가 최근에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눈을 뜨게 된 것 중에 하나는 그 유명한 화폐전쟁 책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폐전쟁이라는 이름의 타이틀을 단 책들이 몇 권이 있는데 슝흥빈이 지은 화폐전쟁, 예, 그 책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책이 약간 2권짜리죠, 조금 2권짜리. 예, 사실 3권까지 나왔었습니다. 예, 3권까지 나왔었는데 3권까지 나왔어요? 저 네. 2권밖에 못 읽었는데. 네. 화폐전쟁 3도 네, 나왔었고 그 1권만 보더라도 와, 이 자본주의가 이런 배경이 있었나? 뭐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고 거기에 약간 좀 소설 같은 부분도 있긴 한데 약간 소설처럼 적어서 이 자본주의의 좀 핵심적인 내용을 좀 그렇죠. 담아놨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오는 핵심적인 단어 중에 제가 몇 가지 언급한 게 있잖아요. 우리 한 나라가 지켜야 돼. 4가지가 있는데 영토, 영해, 영공. 마지막 하나는 금융을 지켜야 된다. 그 얘기를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세계는 네네. 금융 자본이 지배를 하고 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뿌리를 로스차일드 가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문이 뭐 지금 실질적으로 네네네. 지배를 하고 있든 안 하고 있든 그런 금융 자본이 세계의 여러 가지 부를 이렇게 쉽게 뺏었다가 막 양털깎이라는 표현을 그 책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대한 이 국제 금융 자본이 어떤 식으로 남의 나라 부를 뺏어오는지 우리가 지피지기해서 남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가장 큰 적을 알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반드시 이 화폐 전쟁을 읽어보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이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원리 있잖아요.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네. 국부론을 좀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국부론을 읽어보시면 도시의 아파트 가격이 왜 비쌀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은 왜 가난해지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냥 재미로 오늘 네. 이 동영상에 가장 핵심적인 오늘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점심을 먹으면서 이 업계에서 네.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한 후배가 찾아왔는데 결국은 집도 없고 지금 나이가 이제 45 정도 되다 보니까 직장에 대한 어떤 위기감도 들고 그 후배한테 쭉 얘기를 해줬던 상황입니다. 우리 국부론에 핀 공장 얘기 나오잖아요. 내가 혼자서 네네. 핀을 막 철광석을 사가지고 단조를 해가지고 열심히 만들다 보면 하루에 10개도 만들기 힘든데 10명이 분업을 해서 만들면 이 핀을 갖다가 10,000개, 20,000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네네. 무인도에 30명 있어요. 30명 살고 계시는 무인도에 갔어요. 분업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 30명 중에 쌀농사 지으셔야 되고 뭐 소 키우셔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30명이서 할 수 있는 그 분업에서 나오는 부는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이라는 도시 1,000만 명이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1,000만 명이 아주 세분화해서 네. 지금 분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아주 세분화해서 증권업에 계시는 분도 있고 방송에 계시는 분도 있고 출판사에 계시는 분도 있고 이분들이 분업을 해서 만들어내는 이 부가 30명의 무인도에서 무인도는 아니죠. 시골에서 사시는 요 30명에서 나오는 부의 창출보다는 훨씬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훨씬 많죠. 그러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대도시의 집값이 안 떨어지는 이유가 그 대도시 안에 있어야 내가 거기서 한 분야에서 분업으로 일을 하면서 그 사회 전체 커뮤니티가 만들어내는 부를 내가 어느 정도 떡고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면, 자, 그러면 우리가 서울에서 계속 살았다 치자고요. 그럼 뭐 서울 살면 다 부자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김사부님도 서울 생활 하신 지 20년 되셨죠? 그죠? 경기도. 네. 아, 경기도. 저도 이제 네, 부산에서 올라와서 서울 생활 30년 하고 있는데 30년을 일을 했다, 50년을 일을 했다. 어제도 이제 좀 약사분이 저랑 나이가 비슷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뭐 엄청 분해 죽겠다는 거예요. 네네. 약사하면서 그렇게 15년 동안 열심히 모았는데 모아서 한 10억을 모았더니 아니 그 돈으로 진작에 집을 샀었더라면 한 네. 30억, 40억 됐을 건데 그죠? 예, 여기서 이제 정답이 있는 건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자산을 취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자산을 취득해야 되는 이유가 이 금융자본이 자꾸만 돈을 찍어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는 얘기고요. 자, 여기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나오는 얘기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생산의 3대 요소, 김사부님 빨리 대답. 네. 생산의 3대 자본, 요소. 토지, 네. 자본, 토지, 그다음 노동인가요? 네, 맞췄습니다. 맞았어요? 네, 네. 자본, 토동, 노동이잖아요. 네. 그러면 생산이라는 네네. 걸 하는 게 생산이 결국은 매출이잖아요. 네. 매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쵸. 네, 이 볼펜이라는 사업을 해서 매출을 발생을 하려면 이 볼펜이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돈이 필요하고 그죠? 그래서 돈이 필요하고 이 돈을 대는 사람이 자본가, 사업가잖아요. 네. 두 번째는 아니 이걸 만들 노동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노동자가 있어야 되고 이 볼펜 공장을 지을 땅이 있어야 되고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생산의 3대 요소인데 이 자본가 입장에서는 그죠. 어떻게든 분업을 시켜서 생산성을 높여서 볼펜을 10명의 노동자가 100개, 1000개 만들게끔 그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분업화를 시킬 거고 그 가운데 나중에 한 100명으로 한 100억을 매출을 냈다 치자고요. 그 100명에서 한 명을 한번 잘라봤어요. 99명으로도 계속 100억 매출이 나오네? 95명으로도 매출이 나오네? 어쨌든 노동 단가를 조금 줄이려고 할 거잖아요. 예, 그런 메커니즘 속에서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한다라는 얘기가 이제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에서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 결국은 노동자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왜 자본가가 자꾸 착취를 하냐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 현대 사회에서 재무관리라든지 우리가 배우다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기업은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주주 가치가 뭐죠? 자본가. 결국은 그, 그 공장의 예, 대표이사든 대표이사가 아주 뛰어난 전문 경영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전문 네. 경영인 노동자 합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결국 자본가의 그 수익을 극대화시켜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보면 삼성전자는 55%가 외국인 주주라 했잖아요. 삼성전자 우선주의 88%는 외국인 주주거든요. 네. 예.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예전에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고집 부리다가 이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애플이 휘청거릴 때 주주들이 창업자를 쫓아내버렸잖아요. 창업자를 쫓아내버렸어요. 그런 자본주의거든요. 거기에 지금 삼성은 이건희 회장부터 비상경영, 위기 때마다 비상경영하고 일본하고 그렇게 싸워가지고 엄청난 경쟁력을 만들어내서 일본의 7개 전자회사의 시총보다도 더 좋은 그런 기업을 만들어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물려받아서 하고 있는데 외국인 주주 입장에서는 너네가 참 경영을 잘하고 그 번 돈에 이제는
배당도 3%를 주고 아주 착실하게 잘하는구나. 예, 그러면서 지금 삼성전자의 경영진들을 지금 그래 너네 일 잘하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경영진들은 또 비상경영하면서 머리 싸매면서 그렇게 열심히 또 일을 해서 전 세계 삼성맨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외국은 보면 골드만삭스나 뭐 이런 데들 삼성전자 정도의 수익을 내면 막 경영진이 받아가는 보너스가 뭐 몇 천억이래요. 근데 우리는 그런 뭐 조 단위도 받아가고 그런 보너스를 안 받으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 55%와 88%의 부를 외국인의 자본가한테 갖다 바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투자를 할 때도 이 도시에서 그 후배한테 너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최근에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에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미래에셋의 잔고가 수탁 예탁 자산이 300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래에셋 대우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300조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네 돈이 일을 하게 하라는 말 있듯이 그래서 그 후배 보고는 네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에 주식을 사놓고 일을 해라. 뭐 그런 얘기를 했듯이 오늘의 이 결론은 주식 투자에 있어서 아까 뭐 이런 굉장히 테크니컬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본주의에서 결국은 생산의 3대 요소인 자본 노동 그리고 토지에서 내가 임대업자의 위치에 설 건지 자본가의 위치에 설 건지 노동자의 위치에 설 건지 그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열심히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노동자로 살고자 하는 그런 꿈들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일을 하고 싶은 직장의 주식부터 사서 그 돈을 그 직장의 주주가 되는 그런 식으로 써라. 뭐 요 얘기를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 책 소개하시다가 책 소개하다가 화폐전쟁하고 그죠? 국부론 두 개 국부론 소개하셨고요. 혹시 얘기하다가 또 추가적으로 그래서 국부론을 읽으면서 이런 그 아주 기본적인 그 생산의 3대 요소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주식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에 대한 큰 영감을 받았던 책이 국부론이기 때문에 화폐전쟁하고 국부론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그 실용적인 그러니까 실제로 주식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실무서 같은 건 없나요? 실무서. 주식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거는 제가 뭐 여러 번 강조했었던 우리 피터 린치의 책을 꼭 읽으셔야 되죠.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바이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1977년부터 1990년까지 그 운용을 했던 그 피터 린치가 우리가 현명한 투자자 책도 많이 읽잖아요. 벤자민 그레임의 책에. 그 책은 이제 1940년대에 나온 책인데 그 책도 바이블과 같은 책이긴 하지만 그 사이에 거의 8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또 미국의 시대적 배경이 1977년부터 1990년이면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환경하고도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미국이 유럽을 제끼면서 세계 최강의 이제 나라로 발돋움하던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산업 구조도 비슷하고요. 그때 당시에는 미국도 소위 말하는 이 구경제 주식들이 되게 많았었고 그죠. 디트로이트라든지 이런 자동차의 그런 도시들이 발전을 많이 하던 시절이었고 그때 1980년 이후로부터 일본이라는 거대한 경쟁국으로부터 위협을 받으면서 구경제가 또 몰락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 77년부터 1990년까지 피터 린치가 운용을 했던 거거든요. 그 사이에 그 소위 말하는 그 오일 쇼크가 2번이나 있었고 엄청난 경제적 위기도 있었고 그런 맥락 속에서 피터 린치는 어떻게 주식을 저렇게 잘했을까 보면 뭐 감탄이 막 나오기 때문에 그 월가의 영웅과 주식을 이기는 투자, 뭐 비링 더 스트릿이라고 저기 이제 책상에 지금 꽂혀 있는데
피터 린치 주식 투자라고 되어 있네요. 그 두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이 많습니다. 그 다음은